같은 반 비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했어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범들, 그중에서도 남자 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성범죄 중에서 카메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성착취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요새 부쩍 사무실로 상담이 많이 오는 케이스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몰카 촬영입니다. 몰래카메라,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계단, 길거리, 청소년들은 놀이동산 이런 데서까지 몰래 다른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도되면 보통 지하철 변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만 사실 소년들도 학교에서 몰카를 찍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딱 한 번 호기심에 촬영을 하고 그만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클라우드 같은 걸 보면 수백 장씩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습벽이 될 정도로 집착성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은 범죄 유형이라서요. 그러면 몰카 촬영은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폭력법 제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어야만 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서로 동의하에 사진 찍었다, 이것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아직 범죄가 아닌데 동의하에 찍었으나 그 이후에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유포됐다, 그때부터는 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동의하에 찍었는데 유포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진 촬영하는 것까지만 동의를 했지 유포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범죄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죄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죄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몰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SNS를 이용해서 유포하는 등 행위, 또는 몰카 외에 합의하에 촬영을 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용 법령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냥 찍어서 유포한 경우 말고 명리 목적으로 돈 벌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이러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포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쩍 많이 상담을 해오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유형의 범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요새는 학교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번져서 중첩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A 남학생이 같은 반 B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행위가 되겠죠.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피해 여학생이 고소를 하든 또는 학교 측에서 신고 의무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든 아무튼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도 이러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학폭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응을 좀 유기적으로 해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범죄의 질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특히 교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과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나의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교사로서의 양심과 또 학생들 을 위하는 길이 다 조화롭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담을 왔을 때 학생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봅니다. 보호자분께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얘 제대로 한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조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심리검사도 받게 하고, 충동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독 성향이 있는 건지부터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도와드릴 수 있는 스텝을 밟는 편입니다.
사실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왔을 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학생들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긴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른 남학생들은 성교육을 못 받진 않았어요. 애들 다 잘 알아요. 엄마 아빠랑도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오픈마인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학생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성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특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인 거죠. 오늘은 청소년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자녀가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번 한 번은 어떻게 그냥 넘어갔다고 해도 다음번에는 분명히 더 큰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땐 소년 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한테서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 애가 자꾸 핸드폰으로 이상한 걸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주저 말고 연락을 일단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비화되기 전에 막으시는 게 더 좋은 보호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또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